예, 계속하겠습니다. 균제 상태 조건식 가지고 균제를 표현했고, 이제 그 균제가 변화되는 요인들을 좀 볼 건데, 균제 상태의 변화 요인. 이 장기 균형 상태가 변하는 것은 저축률이 변해도 S, 저축률이 변해도 변하고, 두 번째, 인구 증가율이 변해도 변하고, 기술 진보율이 변해도 변하고, 이렇죠. Z가. 기술 진보율이 변해도 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균제를 변화시키는데, 먼저, 균제 상태를 한번 앞에서 다 봤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면, 저축곡선과 자본 유지선 n 플러스 델타 k 1인당 자본량 원자에 빠져나오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원자에 빠져나오는 자본 유지선이 있다 그랬죠? 인구 증가율도 일정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률도 일정하고 그래서 원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에 이런 자본 유지선 무슨 투자? 필요 투자. 요구되는 투자. 현재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투자. 현재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 저축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S, 0, Y. 최초의 상태는 최초의 균제는 실제 투자와 요구되는 투자가 맞아떨어진 상태. 요 K0 스타 수준에 있겠고. 자, 저축률이 올라간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저축곡선이 상방 갈 것이고. S, 1Y. 새로운 균제는 이렇게. 최초의 균제는 A점. 새로운 균제는 B점에서 달성이 되고 1인당 자본량은 K0 스타에서 K1 스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새로운 균제에서 1인당 자본량 증가. 따라서 우리가 저축률이 증가하면 1인당 자본량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죠. 그럼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 더 뭐가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 자본량이 더 많이 투입되면 경제가 1인당 산출량도 Y 스타 1인당 산출량도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1인당 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나요? 한 번만 증가하나요? 1인당 자본량이 한 번 올라가기 때문에 1인당 산출량도 한 번 증가하는데 이거를 수준 효과라고 부른다. 수준. 하나의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하는 수준 효과. 레벨 이펙트. 수준 효과, 레벨 이펙트. 수준 효과는 있지만 뭐는 없어요?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 성장, 지속적인 성장 효과는 없습니다. 수준 효과만 있다라고 말해. 저축률 상향 조정을 통해서는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가져오지 않는다? 가져오지 않는다. 이게 답이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 인구 증가율 SY 저축곡선 N 플러스 델타 자본 유지선 K 요 1인당 자본량 K 원자에 빠져나오는 뭐가 있고요? 이렇게 자본 유지선이 있고 N 플러스 델타 K이고요. 그리고 저축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SY가 있죠. 처음의 균제는 이 점이네. A점에서 1인당 자본량은 이렇게 K0 스타 이렇게 1인당 자본량에서 결정됐네요. 자, 인구가 늘었다 합시다.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최초의 N0의 인구 증가율이 N1으로 인구 증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가 움직여요? 당연히 요 필요 투자, 요구되는 투자. 현재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기 상방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N1 플러스 델타 K가 돼서 자본 유지선이 상방으로 가고 새로운 균제는 이렇게 B점으로 A점에서 B점으로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이 K0스타에서 K1스타로 이렇게 감소하면서요. 1인당 자본량 감소. 그러면 1인당 소득 수준도 감소. 인구 증가율이 늘면 1인당 자본량 K1스타 요게 감소하고요. 1인당 소득 수준도 Y 스타 1인당 소득 수준도 감소해.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소득 수준에서 다른 소득 수준으로 감소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건가요? 하나의 소득 수준에서 다른 소득 수준으로 감소하고 만다. 이것도 수준 효과 레벨 이펙트다. 수준 효과만 존재하지 성장 효과는 없다. 수준 효과만 존재한다. 레벨 이펙트. 자, 기술 진보율이에요. 기술 진보율. 이게 변화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냐? 성장 효과가 있냐? 아니면 수준 효과만 있냐? (1인당) 자본량 변화 K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뭐 수직축에다가 실제 투자, 뭐 필요 투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투자, 필요 투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 투자는 뭐예요? SY고 필요 투자는 M 플러스 델타 K고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에 N 플러스 델타 K 자본 유지선이 있고요. N 플러스 델타 K 그리고 여기에 저축곡선이 있을 텐데 그 저축곡선은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써봅시다. 그냥 SY라고 계속 썼는데요. 이 SY가 뭐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SZFK죠. 생산함수를 ZFK 이렇게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왜 그걸 쓰냐? Z 값이 변했으니까 Z 값을 표현해줘야 되니까 SZFK 이렇게 씁시다. 최초의 균제는 여기야. 1인당 자본량은 K0스타가 되겠죠. K0스타. 자, Z값이 기술 진보율이 올라간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Z0가요. Z0가 Z1으로 올라가면 저축 곡선이 상방 가겠습니다. 이렇게. S, Z1, FK로 이렇게 상방 갈 거야. 그러면 최초의 균제는 A점인데요. 새로운 균제는 이렇게 B점으로 가면서요. B점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1인당 자본량이 K1스타로 이렇게 올라가죠. K1스타로. 그러면 기술 진보율이 올라가게 되면 1인당 자본량 증가, 1인당 소득 수준 증가. 기술 진보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나요? 가져오지 않나요? 요게 이제 엄밀하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술 진보는 일시적인 기술 진보가 있고 영구적인 기술 진보가 있어. 기술 진보는 일시적인 기술 진보가 있고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있어. 지속적인 기술 진보, 영구적인 기술 진보가 있다고. 응? 일시적인 기술 진보는 뭐밖에 없냐면 수준 요구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소득 수준에서 또 다른 소득 수준으로 가는 수준 요구밖에 없어. 일시적인 기술 진보는. 그런데 영구적인 기술 진보는 이 Z값이 계속 올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1인당 자본량 증가, 지속적인 1인당 소득 수준의 증가, 그래서 성장 효과를 갖습니다. 성장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그로스 이펙트. 지속적인 기술 진보는 경제 성장 효과를 갖는다. 일시적인 기술 진보는 성장 효과가 없다. 이게 답인데, 그러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요
경제가 뭐 때문에 성장하냐? 이걸 이제 엔진 오브 그로스 그러는데요. 성장의 원인을 밝히고 있냐? 안 밝히고 있냐? 밝히고 있잖아, 기술 진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술 진보가 뭐 때문에 나타나냐? 이걸 밝혀야 성장 원인을 모형 내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 진보가 이게 외생 변수 취급하고 있어. 그냥 z 값이지 z에 뭐 영향을 주는 변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의 한계는 기술 진보라는 경제 성장의 원인을 외생 변수 취급하고 있다. 모형 밖에서 찾고 있다 이거예요. 모형 내에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게 한계다. 첫 번째 한계는 이 솔로 성장 모형의 첫 번째 한계는 기술 진보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한계고요. 다른 책을 보면 아까 두 가지로 균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균제 상태를 뭘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요 델타 K는 sy-n 플러스 델타 요 K 이퀄 제로라는 걸로 균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로 균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균제를 분모 좌우변을 K로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저축률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물론 1인당 자본량이고요. 아까 요거를 좌우변으로 나누면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K분의 델타 K S 곱하기 K분의 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걸 뭘로 보내버리면 제로로 보내버리면 1인당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 균제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랬고 여기 수평의 자본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n 플러스 델타 k가 있고 n 플러스 델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s 곱하기 뭐죠? k분의 y라는 이런 우하향하는 곡선이 있었어. 이게 맞아떨어지면 균제야. k 제로 스타예요. 이게 맞아떨어지면 균제야. 그런데 S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이 S0가 S1으로 올라가면 얘가 상방 가겠죠. 이렇게 S1 여기가 K분의 Y가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균제는 A점이 아니라 B점으로 가면서 새로운 균제에서는 1인당 자본량이 K0 스타에서 K1 스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죠. 1인당 자본량의 증가 그리고 1인당 소득 수준의 증가 수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솔로 모형에서 균제 상태 변화 요인이고 두 가지만 좀 추가를 해보면 하나는 황금률 균제고 또 하나는 수렴 현상. 각각 다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황금률, 그 다음에 수렴 현상. 나가 있는 자료를 좀 보시면서 거기 그 경제 성장의 수렴성 이게 수렴성 거기도 체크를 해두시고 나머지는 다 지금 하고 넘어왔어요. 기술 진보까지도 다 했고 그 다음에 황금률 자본량 교과서의 황금률 자본량 142페이지인데요. 142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황금률 자본량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을 일단 그어놓읍시다. 균제 상태 1인당 소비. 균제 상태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을 K-스타 골든 룰, 이거를 황금률 자본량이라고 부른다. 이 황금률 자본량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 균제 상태여야만 합니다. 거기 체크 먼저. 균제 상태여야만 해. 두 번째, 1인당 소비가 극대화돼야 돼. 두 번째 조건, 1인당 소비 극대화. 균제 상태는 장기 균형 상태인데, 그 장기 균형 상태 중에 1인당 소비가 가장 커진 상태를 황금률 균제라고 부른다. 황금률 균제는 균제 상태 중에 가장 바람직한 균제다. 왜 가장 바람직해요? 1인당 소비가 가장 커서 사회 우생이 가장 커진 상태니까. 그래서 황금률 균제를 찾아라 그러면 균제 상태 중에서 1인당 소비가 가장 커진 상태를 찾으면 되고, 그 그래프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황금률 균제. 황금률 균제는 1인당 소비가 가장 극대화되는 자본량이면서 이게 동시에 균제 상태의 자본량이기도 하면 이거를 황금률 자본량이라고 부른다. 이 황금률 균제의 조건을 수식으로 좀 확인해 보면 maximize C, 소비가 가장 maximize, 극대화된 상태예요. 소비 극대화. 자, 잘 들으세요. 소비는 뭐에서 뭐하고 남은 거? 소득 가운데 저축하고 남은 거. 이게 소비예요. 소득 가운데 저축하고 남은 거, 이게 소비다. 그래서 소비를 극대화하는 뭐 찾자는 거예요? 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뭐 찾아? 1인당 자본량을 찾으니까 선택 변수가 자본량이고요. 두 번째, 소비만 극대화되면 돼? 아니요. 어떤 제약이 또 있어? 균제 중에서 소비가 극대화된다. 균제 중에서. 그래서 균제 상태 조건은 계속 한 대로 지금 뭐였어요? 실제 투자 자본량과 필요 투자 자본량이 같은 상태지? 실제 투자는 SY고 필요 투자는 N 플러스 델타 K고, 요게 균제 상태 조건이죠. 그래서 균제이면서 동시에 소비가 맥시마이즈, 극대화되는 자본량 찾자, 이게 황금률 균제다. 원래 선택 변수가 요 1인당 자본량이고요. 이거 황금률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 찾은 거니까. 그리고 요 제약 함수와 목적 함수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 제약 함수를 어디다 목적 함수에 바로 집어넣어서 그 값 찾아버리면 됩니다. 요 SY와 같기 때문에 뭘 집어넣어버려? N 플러스 델타 K를 요 목적식에다 집어넣어서 그 값 찾으면 된다. 요 극대값, 극소값은 어떻게 찾아요? 일개 미분 조건, first order condition. 선택 변수로 목적 함수를 미분하면 되죠. DC를 뭘로? DK로 미분해서 극값을 찾는다는 것은 기울기가 제로인 상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소비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각각 생산함수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저축 대신에 얘를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써볼까요? dk분의 dy, 또 여기가 dk분의 d 뭐요? 여기 n 플러스 델타 k를 미분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뭘로 보내줘야지? 제로로 보내줘야지 극대값을 찾는 것이다. 얘가 뭐예요? 생산함수를 자본으로 미분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 요 NP 스몰 k가 되겠습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
그리고 얘는 미분하면요. K로 K를 미분했어. 개수만 남겠죠? N 플러스 델타만.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이퀄 제로. 결과적으로 NP 스몰 K하고 뭐가 맞아 떨어지면 N 플러스 델타가 맞아 떨어지면 황금률 균제가 달성된다는 거예요. 황금률 균제가 어떻게 달성된다고? 요 NPK는요, 생산함수를 K로 미분했기 때문에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밑에 써요. 요 생산함수, 소득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리고 N 플러스 델타는 N 플러스 델타 K의 계수잖아요? 이건 자본유지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소득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자본유지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 떨어지면 뭐가 된다? 황금률 균제가 된다. 황금률 균제가.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1인당) 자본량이 있고 스몰 k 그리고 여기는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요. 소득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됐으니까 요 소득곡선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축곡선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자본유지선도 나와야 되겠어. N 플러스 델타 K. 요 세 개의 곡선이 다 나와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릴 것은 여러분 이거 순서대로 따라 그리지 않으면 엉뚱하게 그려요. 다 틀려버려요. 요거 항상 원점에서 빠져나온 반직선을 먼저 그려요. 여기 N 플러스 델타 K야. 이게 자본유지선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자본유지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디서나 접선의 기울기는 일정하잖아. 지금 원점이 반직선이니까 일정한데 요 소득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맞아떨어야 돼. 그래서 소득곡선을 먼저 그려놓고 그리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려지는지 잘 안 그려지는지 한번 연습하려면 한번 그려봐. 잘 안 그려져. 그래서 균제 상태의 황금률 균제를 하나를 표시를 해. 나는 여기서 황금률 균제를 달성한다라고 말하겠다. K-스타 골든 룰. 여기서 황금률 균제를 달성한다고 말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 뭐죠? 이게 자본유지선의 접선의 기울기죠. 자본유지선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게. 그리고 요거와 똑같이 뭘 만들어? 소득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요. 소득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 그리고 그 점을 지나도록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요렇게. 요게 소득곡선이야. y equals zfk. y equals zfk. 소득곡선. 요 점에서 지금 이 기울기하고 서로 기울기가 같아. 자,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서 동시에 이게 뭐이기도 해야 돼요? 균제 상태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자본유지선과 저축곡선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도록 뭘 그려야 돼? 요렇게 저축곡선을 그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 이 높이가 뭐죠? 저축곡선의 높이니까 이 높이가 저축률이야. S, Y. 그리고 여기는 소득곡선의 높이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소득이에요. 소득에서 뭘 빼면? 저축을 빼면 요거가 소비가 되고요. 1인당 소비가 가장 커진 상태가 됩니다. 뭐와 뭐 사이에 가장 커져? 요 n 플러스 델타 k의 얘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얘하고 이 사이가 가장 커진 상태가 된다고. 요 사이가 가장 커진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S스타 골든 룰이라 이렇게 불러요. S스타 골든 룰은 옆에서 나 황금률 저축 성향. 황금률 저축 성향. 이거는요, 황금률 자본량. 황금률 자본량, 황금률 저축 성향. 얘가 뭐예요? 소득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P 스몰 k잖아. 그리고 요 접선의 기울기. 얘는 뭐죠? n 플러스 델타죠. 그래서 거기 143페이지에 그렇게 그려져 있고요. n 플러스 델타 기울기는 n 플러스 델타인데 기울기에다가 npk 써놓고요. npk 소득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npk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니까 npk 그래프에 그려놓고 써놓고 그 다음에 거기 n 플러스 델타 k 스타 골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sy 이렇게 쓰세요. sy 요거 이렇게 쓰라고요. sy 그리고 그 위에 zf k 스타 골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y예요. 그래서 황금률 균제 수준에서 저축이고 황금률 균제 수준에서 소득이고 그 차이가 소비고 이렇게. 밑에 그래프는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 그 K스타 골든룰에서 황금률 자본량 써놓고 K스타 골든룰 황금률 자본량 그 황금률 자본량 수준에서 K스타 골든룰 황금률 자본량 수준에서 소비가 가장 커지고 있죠 지금? 그 값이잖아.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이 황금률 균제하고 일반 균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황금률 균제하고 일반 균제. 황금률 균제는 원점에 빠져나온 반직선 하나. 이건 뭐라고? n 플러스 델타 k라고. n 플러스 델타 k 자본 유지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저축 곡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SY. 맞아 떨어지면 이게 뭐죠? 균제죠. K스타 균제. 저축 곡선과 자본 유지선이 맞아 떨어지면 자본 유지선 저축 곡선 이게 맞아 떨어지면 균제잖아 지금. A점에서 균제를 달성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가정합시다. K스타 일반 균제하고요. K스타 골든 룰이라는 게 있는데 황금률 균제하고 지금 크기가 황금률 균제가 더 크다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황금률 균제가 일반 균제보다 이거 무슨 균제? 일반 균제. 균제 가운데 가장 좋은 균제가 황금률 균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률 균제와 비교해 봤더니 일반 균제가 더 자본량이 낮고 황금률 균제는 더 높다 라고 한다면 황금률 균제는 이 우측에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게 황금률 균제를 달성하려면 이렇게 자본량을 이렇게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축률을 이렇게 높이면 된다 이것입니다. 저축률을 이렇게 높이면 돼.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S
0y를 S1y로 이렇게 저축 곡선을 상방 이동시키게 되면 B점으로 가면서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는데 그게 황금률 균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뭐를 끌어올려요? 저축률을 끌어올리는 게 황금률 균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이 황금률 균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축률을 끌어올렸다고 하면, 자 보세요. 이 과정에서 모든 1인당 변수는요, 1인당 변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변수의 변화 경로들을 좀 보자고요. 1인당 변수는 1인당 소득이 있을 것이고요. 1인당 소득이 있을 것이고 1인당 소비가 있을 것이고 1인당 저축에 따른 투자. 여러분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이 솔로몬에서는 어떻다고 같아. 그래서 1인당 투자.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자. 여기는 T는요, 시간 경로예요, 시간. 시간 경로를 따라서, 자, 여기 수직축에는 이거 쓰면 되겠습니다. Y, C, I. 1인당 변수의 수직축에다가 쓰면 되겠어요. Y나 C하고 I, 뭐 이런 것들. 점선을 하나 끌어내려서, 처음에 요 T0 시점에서 저축률을 끌어올렸다 합시다. 뭐 하기 위해서 저축률을 끌어올렸어? 요 저축률을 뭐 하기 위해서 끌어올려? 황금률 균제를 달성하려고. 황금률 균제를 달성하려고 저축률을 끌어올렸어. 그랬더니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니까 1인당 소득 수준 증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증가하겠죠.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니까 저축 소득이 당연히 늘지. 생산량이 늘죠. 그래서 처음에 소득 수준을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소득 수준이 뭐 하기 전에는 저축률을 끌어올리기 전에는 여기 있었다고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소득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형태로 소득이 한번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두 번째, 소비는 이게 중요한데요. 소비. 소득 가운데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뭐 하겠어요? 저축하겠죠. 여기가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는 잘 들으세요. 투자는 일단 저축률을 높이기 전까지는 일정하다고 하고 저축률을 높이면요. 투자도 증가하죠. 그건 저축률을 계속 높였어? 한 번 높였어? 한 번 높였죠. 그래서 투자가 한 번 올라갑니다. 소비가 중요한데 소비는 일단 여기가 지금 일정하게 뭐 하기 전에는 저축률을 높이기 전에는 일정하게 소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황금률 균제는 어때요? 황금률 균제는 소비가 가장 커지는 상태죠. 그러니까 소비가 훨씬 커질 거야. 중요한 거는 소비가 커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저축률을 높이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소비는 증가해 감소해.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가 일정 부분 감소했다가 요렇게 감소했다가 나중에는 처음보다 훨씬 더 소비가 많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요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황금률 균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축률을 높인다면 현재 세대하고 미래 세대 간에 소득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요. 현재 세대는 뭐를 줄여버려? 소비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후생이 감소해버립니다. 현 세대는 저축률을 높여서 소비를 줄여버리니까 뭐가 감소해? 후생이 감소해. 그런데 미래 세대는 뭐가 극대화돼? 소비가 가장 극대화되니까 후생의 증가를 경험하겠죠. 따라서 황금률 정책이라는 것은 시사점이 뭐예요? 황금률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 세대의 뭘 바탕으로? 희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후생 증가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현 세대가 희생을 해서 미래 세대의 후생을 높여주는 정책이라고요. 이게 황금률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렴 현상이 있어요. 혹은 수렴 가설이란데요. 수렴 가설. 네, 수렴 가설은 절대적 수렴 가설과 상대적인 수렴 가설, 조건부 수렴 가설이 있는데 상대적 수렴 가설, 조건부 수렴과 같은 것입니다. 수렴 현상이라는 것은 초기 자본량과 전혀 상관없이 장기 균형 상태에 되면 모든 국가의 소득 순위 수렴해 버립니다. 한 지점으로. 그 수렴성은 145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45페이지. 그 오른쪽에 일단 그래프를 잠깐 보세요. 오른쪽 그래프에 Y스타는 그 옆에 써주세요. Y스타, 균제 상태. 장기 균형 상태의 소득 수준이에요. 처음에 YR은 부유한 나라네요. YP는 Poor Country. 위는 Rich Country니까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소득 수준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기 균형 상태 균제가 되니까 어때? 다 같은 수준이 돼버렸네. 요게 이제 장기 균형이 되면 가난한 나라나 부유한 나라나 처음에 자본 축적의 정도가 적은 나라나 많은 나라나 결국은 다 같아져 버린다는 게 수렴 현상인데요. 이게 솔로 성장 모형의 두 번째 한계입니다. 현실은 국가 간의 지속적인 소득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솔로 모형은 결국은 같아져 버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렴 현상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K Poor Country의 1인당 자본량이 있고 K Rich Country 1인당 자본량이 있는데 당연히 부유한 나라의 자본량 수준이 높겠죠. 언제? 초기 상태에. 초기 상태 최초에는 당연히 부유한 나라, 부국이 빈국, 가난한 나라보다 자본량이 더 높을 거야. 그러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체감하기 때문에요. MPK Poor Country, MPK Rich Country.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점점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더 낮습니다. 가난한 나라보다. 이 가난한 나라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자본이 축적이 되고요. 부유한 나라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본 축적의 정도가 서서히 나타나서 결국은 얘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장기 균형 상태가 되면 K Poor Country의 균제 상태에서나 K Rich Country의 균제 상태에서나 결국은 1인당 자본량이 같아져 버립니다. 1인당 자본량이 같아진다는 것은 1인당 소득 수준도 같아져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수렴 현상이다. 수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 때문이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에 체감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자본을 물적 자본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지식 자본이나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균제 상태를 아까 표현하는 그래프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로 다 또 뭘 표현할 수가 있어? 결국은 균제로 간다는 얘기니까요. 결국은 균제로 간다는 얘기니까. 원점에 빠져나오는 M 플러스 델타 K에 자본 유지선이 있고 이건 또 뭐예요?
엄청 크게 들리네. 이 자본 유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균제 상태를 하나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SY 이 맞아떨어진 상태 K 스타 균제 상태야 이게. 근데 그 균제 상태에 결국은 여기가 장기균형 상태인데 보면 처음에 출발점엔 어때요? 푸어 컨트리의 자본량이 리치 컨트리 자본량보다 더 작네. 그래서 두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자본량 수준은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나. K 얘는 P고요. 얘는 KR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 한계 생산성이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얘는 어때? 기울기가 커. 얘는요. 접선이 낮아.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얘는 낮기 때문에 서서히 일로 가고요. 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균형, 균제 상태, steady state가 되면 steady state, 장기 균형 상태가 되면 두 나라의 1인당 자본량이 일치해버리고 두 나라의 1인당 소득 수준도 일치해버린다. 이게 수렴 현상이다. 그리고 이걸 똑같이 아까 두 가지 평면으로 그릴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서 균제 상태에서는 물론 여기고요. K스타 균제 상태. 결국은 일로 가버린다 이거지. 근데 처음에 달라. 처음에 한 나라는 자본량이 작고 한 나라는 자본량이 많아. 얘가 어떤 나라지? 푸어 컨트리고 얘는 어떤 나라죠? 리치 컨트리. 이렇게 자본량이 하나는 많아. 그런데 아까 이거 뭐라 했어 이거? 요 차이? 요 차이가 뭐라 했어요? 그 수식을 외우라고 제가 그랬는데 델타 K는 뭐였죠?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 이퀄 제로가 되면 균제라 그랬고 요거 좌우변을 나누어서 뭘로 나눴어? K분의 델타 K 그리고 S 곱하기 K분의 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요게 제로가 돼도 균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후자는 얘잖아 지금. 얘에서 얘를 빼면 뭐지? 얘죠. 그래서 자본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 요 자본 성장률이 뭐보다 요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비교해 봤더니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보다 훨씬 성장률이 더디잖아 지금. 적잖아요. 얘는 성장률이 높고 그래서 빠른 성장을 하는 애는 가난한 나라고 얘는 더딘 성장을 해서 서서히 가니까 결국은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만나버린다 이것이. 만나버려. 그래서 이게 균제로 돌아간다. 이게 균제로. 이게 지금 K분의 델타 K다. 계속 그래프를 두 개씩 표현해서 제가 여러분 용이한 대로 두 개 그래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그리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술 진보가 포함되지 않는 솔로 모형을 다 했고요. 기술 진보가 포함된 모형을 갈 텐데 보시면 문제를 바로 봐버리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단 조금 쉬운 문제부터 200제의 126번 문제 389페이지
389페이지.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봤던 성장 회계 방정식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황금률 균제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렴 현상도 물어보고 있고 한 문제 안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꺼번에 점검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다 찾으셨죠, 문제? 자, 거기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밑줄 긋고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는 그 아래 생산함수를 잠깐 봤더니 K 자본량과 L 노동, 이게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생산함수고요. 그 다음에 알파 1-알파니까 지수를 합했더니 1차 CRS 생산함수다 써놓고, 노동소득이 GDP의 60%를 차지한다 밑줄. 노동소득이 GDP 60%, 그러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60%라는 거죠? 노동소득 분배율은 아까 어디 지수라 그랬어? L. 노동의 지수가 노동소득 분배율이라 했잖아요. K의 지수는 뭐고? 자본소득 분배율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L의 지수는 뭐였어? 1-알파니까 1-알파가 0.6이라는 거죠? 알파는 얼마예요? 0.4. 바로 우리가 알파 값을 찾아낼 수 있다. 물론 이제 계산을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실제 답을 쓸 때는. 자, 이 경제의 한 해 GDP 성장률은 6% 밑줄. 총 성장률은 6% 이 말이에요. 자본과 노동 투입 증가율 밑줄 5%. 이 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밑줄 긋고 기술 진보율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기술 진보율을 찾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 생산함수를 가지고 성장 회계 방정식을 도출했고, 그 성장 회계 방정식에 각각의 지금 6%, 뭐 5%, 뭐 이런 것들 집어넣어 버리면 기술 진보율은 나온다는 얘기죠. 뭐 어렵지는 않은데, 잠깐 그 1번 문제를 우리가 앞에 도출했던 성장 회계 방정식을 결론만 제시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먼저 성장회계 방정식의 의의를 써야 되고, 성장회계 방정식이 뭐냐? 이 성장회계 방정식은 경제 성장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총 생산이 노동과 자본과 기술에 의해서 총 생산량이 결정되는 성장의 엔진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 생산, 경제의 총생산, 총산출량이 노동과 자본과 기술이 얼마만큼 생산에 기여하는지를, 기여분을 찾는 것이다. 성장회계 방정식은. 그래서 생산함수가 y equal a의 k의 알파, l의 1-알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아까 뭐 어떻게 했죠? 전미분했었죠? 두 번째 뭘로 나눴죠? y로 나눴죠. 전미분하고 y로 나누면 바로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성장률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성장률로. 요게 a분의, 여기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알파 k분의 델타 k 플러스 1-알파 L분의 델타 L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뭐 알고 있어? GDP 성장률이 6%라고 줬나요? 6% 이렇게 줬네. 그리고 요 자본 성장률은 몇 퍼센트 줬어요? 5% 주고 있어요. 노동 성장률도 5%라고 줬어. 각각 5%. 그럼 뭐만 알면 돼 지금? 이거 알려면, 요거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지금? 얘를 알아야지. 알파 1-알파. 근데 알파는 아까 뭐였어? 노동소득 분배율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보니까 GDP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다네. 그러면 요게 뭐예요? 1 마이너스 알파가 60%, 0.6이라는 거죠. 알파는 0.4야. 그래서 여기다가 0.4, 여기 0.4, 여기 0.6 곱하면 6%인데요. 이 전체가 지금 2%죠? 요거 0.4하고 5% 곱하면 이게 2%잖아. 요거. 전체 2%. 요거요, 0.6에다 5% 곱하면 뭐 3%죠? 총 성장률이 몇 퍼센트? 6%인데, 자본이 2% 기여하고 있고, 노동이 3% 기여하고 있으니까, 뭐 얘는 1%지, 뭐 보나마나.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솔로우 잔차항을 찾는 방법이다. 솔로우 잔차항을 찾는 방법. 솔로우 리지두얼. 잔차항을 어떻게 찾아요? 기술 진보를 어떻게 찾는다고? 노동과 자본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을 찾고 빼버리면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성장의 방정식을 썼고, 지금 GDP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노동소득은 MPL, L. MPL은 뭐예요?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 그렇죠? 그러니까 MPL은 산출량을 노동으로 미분한 거니까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에요. 전체 노동이 얼마나 기여하냐로 MPL을 쓰면 됩니다. 이거 산출량이고 이게 60%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그래서 일일이 생산함수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생산함수 여기 집어넣고 여기다 MPL 미분해서 그냥 넣어도 알파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 생산함수 보면 알 수 있다나 바로. 생산함수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노동의 지수값, 자본의 지수값이 각각 노동소득 분배율, 자본소득 분배율이라고. 자, 그래서 1번 설문 아주 간단하게 찾아버릴 거예요. 2번. 이 경제의 감가상각률과 인구 증가, 감가상각률은 델타입니다. 인구 증가율은 N이고요. 각각 5%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말하는 황금률 수준의 저축률을 구하라 밑줄. 아까 황금률 저축 성향을 어떻게 썼어? S스타 골든룰 이렇게 썼네요. S스타 골든룰. 이 솔로우 모형에서 Y 이퀄 K 알파로 조일 때 황금률 저축률이 밑줄 보세요. 황금률 저축률이 항상 자본소득 분배율과 일치함을 설명해라. 근데 원래 기출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원래 기출에는 앞부분밖에 없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황금률 저축률을 구해라. 황금률 저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묻고 있어 지금. 이게 설문입니다. 황금률 저축률은 황금률 균제 상태의 저축률이죠. 그렇죠. 황금률 균제의 조건은 뭐였어? 첫 번째 조건은 뭐였죠? maximize C 해가지고 구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지? MPK는 N 플러스 델타였죠? 첫 번째 조건. K는 N 플러스 델타가 이게 소득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자본 유지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진 상태가 황금률 균제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 조건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아니면 이게 균제이기도 해야 된다 그랬어? 균제이기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균제는 요 SY는 N 플러스 델타 K라는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 요 두 번째는 요건 균제 조건이고요. 얘는 황금률의 조건이고. 이걸로부터 이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론만 가지면 안 되고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론이 정확하게 됩니다. 자, 총 생산함수로부터 1인당 생산함수를 구해야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와보세요. 그대로 첫 번째 NP 스몰 k는 n 플러스 델타를 가지고 어떻게 식을 도출해내느냐. 먼저 총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럼 1인당 생산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총 생산함수가 A에 K의 알파, L의 1-알파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도 찾아봤어. 1인당 생산함수는 총 생산함수를 노동인구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나눴더니 L분의 A, K의 알파, L의 1-알파 이렇게 돼서 얘는 그대로 AK 뭐 그대로 나오겠고 여기 L이 하나 빼줘야 되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알파만 남죠. 계속 물으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결론만 바로 나와야 되는데 AK 알파, L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그럼 굳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안 쓸 겁니다. A가 그리고 L분의 K, 이거 L분의 1의 알파승이니까 A 스몰 K의 알파승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함수 이렇게 주면은 1인당 생산함수를 바로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거 뭐 일일이 쓰진 않아, 이런 거. 누가 써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죠? 생산함수가 아니라 요 생산함수를 미분한 게 관심이야. NP 스몰 K. 요거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알파 A, K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NPK야. 얘하고 뭐가 맞아떨어져야 돼? 요 NP, 요 K하고 뭐가 맞아떨어져야 돼? N 플러스 델타가 맞아떨어져야 돼. N 플러스 델타가. 그래서 여기서 N 플러스 델타하고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요게 일식이야. 자, 결과적으로 K의 알파 마이너스 1 이퀄 알파 A로 뭘 나눠? N 플러스 델타를 나눠야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K 스타 골든 룰은 뭐가 돼요? 요거의 지수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면 돼? 요거 소거가 되도록. 여기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로 이렇게 좌우변을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로 지수를 씌워버리면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이거 알파 A. 여기가 N 플러스 델타가 되고 요 전체에 대해서 지수값을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로 좌우변을 지수를 씌워버리면 이쪽은 사라져버리고 이쪽은 새로 생기겠지. 요게 황금률 균제에서 1인당 자본량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요 조건만 갖고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이게 균제이기도 해야 된다 그랬어? 균제이기도 해야 된다. 처음 문제 풀어보신 분은 어려울 것이고 지난번에 한번 풀어본 사람은 아 저거였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SY 이퀄 N 플러스 델타 K가 뭐냐면 이게 균제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요 두 번째 균제 조건, 요거. 자, 생산함수가 얘네. 그러면 요 SY는 뭐예요? 여기다가 S만 곱하면 되잖아, S만. 그래서 S, A의 K의 알파승, 이게 SY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델타, 우변은 K죠. SA가 있고요. K인데
요 K를 좌변으로 보내면 K분의 K의 알파승이니까 알파에서 하나 빼야 되지. 알파 마이너스 1 이퀄 N 플러스 델타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단계를 생각해 버려도 나중에 또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요. 최대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K의 알파 마이너스 1은 뭐죠? S A분의 N 플러스 델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K 스타를 찾았더니 균제를 찾았더니 여기에 뭐를 해버리면 되나? 지수의 알파 마이너스 1 분의 1을 곱해버리면 좌우변이 사라져버려요. 좌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똑같이 SA의 N 플러스 델타의 각각의 지수의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을 하면 K스타를 찾을 수 있겠다. 얘하고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지. 두 개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전부 다 같은데 뭐만 다른 거예요? N 플러스 델타, 알파 마이너스 1. 다 똑같은데 요 S하고 알파하고 같아야지. 결국은 S하고 알파하고 같대 이거예요. 이 S는 황금률 저축률, 황금률 저축 성향이야. 문제에서 황금률 저축 성향 찾으라고 그랬어. 알파예요. 알파는 또 뭐야? 알파 찾아냈잖아. 0.4라고. 그래서 황금률 저축 성향은 0.4가 되겠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추가라고 제가 단서를 달아놨는데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자본소득 분배율하고 황금률 저축 성향이 같아.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진보가 포함된 경우는 또 다르냐. 기술진보가 포함된 모형에서도 그래. 항상 황금률 저축 성향은 얼마라고요? 자본소득 분배율과 같아. 계산을 다 해봐. 해봐도 항상 그래. 그걸 이제 간단히 증명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기본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3번에 보면 두 개의 폐쇄 경제 H와 F가 있다. 밑줄. 동일한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고 두 경제는 밑줄 보세요. 경제 H가 경제 F보다 많은 양의 초기 자본을 가지고 있다. 그 부등호 방향으로 표시를 한번 해봐. 스몰 k의 H, 스몰 k의 F. 어디가 많아? H가 많아. 스몰 kH하고 스몰 kF가 보면 누가 많아요? 3번 설문은 이게 수렴이라는 건데요. 처음에 보니까 H국의 1인당 자본량하고 F국의 1인당 자본량을 봤더니 H국의 1인당 자본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잖아 지금. H국이 경제 H가 경제 F보다 많은 양의 초기 자본을 가지고 있다. 그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똑같다. 두 경제가입니다. 두 경제가 동일하다고 할 때 솔로 모형에서 두 경제의 장단기 1인당 GDP 성장률 밑줄. 장단기, 단기는 어떻고 장기는 어떠냐 1인당 GDP 성장률이 차이를 보이냐. 이건 바로 수렴 현상을 묻고 있는데요. 설문 3은 장기와 단기의 GDP 성장률을 묻고 있어. GDP 성장률을. 그런데 그 GDP 성장률은 여기 보니까 MP, 스몰 k, MP, 스몰 k 자본의 한계 생산성인데요. 요 H국과 F국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보면 1인당 자본량이 요 많은 애는 한계 생산성이 낮고 자본량이 적은 애는 빠른 성장을 하고 결론적으로 부등호방이 반대다 이 말이에요. 왜 반대예요? 한계 생산이 체감하다는 가정을 뒀기 때문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단기에는 누가 빠른 성장을 해?
F국이 아주 빠른 성장을 하고요. H국은 더딘 서서히 성장을 한다. 단기에는 성장률이 누가 빨라요? F국의 성장률이 빠릅니다. 지금 답을 지금 찾는 거야. 장기에는 어때요? 같아져 버려. 장기에는 같아져 버려. 그러니까 성장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그래서 장기에는 어떻게 돼? 장기에는 MPK의 H국과 MPK의 F국의 생산함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가 없어. 언제? 장기에. 그래야 수렴하지. 솔로몬에서는 수렴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3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렴 현상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AK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AK 모형. 그 자료를 좀 더 보고 AK 모형을 좀 보시면 나가 있는 자료에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내생적 성장 모형. 내생적 성장 모형. 일단 솔로우 성장 모형의 가장 큰 문제는 밑줄 보세요. 솔로우 성장 모형의 문제점 극복 방안에 첫 번째, 솔로우 모형과 같이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을 인정하면서 밑줄. 솔로우 모형을 어떻게 극복하? 솔로우 모형 결국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수렴해버린다는 게 문제야. 현실은 수렴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일단은 솔로우 모형과 같이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 그러면서 기술 진보가 밑줄 보세요. 내생적 지속적으로 유도되는 모형을 구성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z 값이 그냥 외생 변수 취급했는데 z를 함수 값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자본 축적을 인정하되 밑줄. 균제 상태에서 한계 수학 체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형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한계 생산 체감이라는 그거를 버려버리자 이 말이에요. 한계 생산 체감이 균제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버리자. 그러면 한계 생산이 체증하거나 일정하다라고 가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렴해버리지 않고. 세 번째 방법은 축적된 실물 자본의 이로운 외부성, 이건 외부 효과라는 것입니다. 로머라는 사람이 외부 효과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한 기업이 성장하면 다른 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는 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외부 효과라 했잖아요. 외부 효과. 그런데 이 생산함수에 외부 효과를 도입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지금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거기다 별표를 하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AK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생적 성장 모형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성장론을 주장한 학자들마다 자기 모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통 이제, 이 성장론자들이 몇 명이 되냐? 뭐, 세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 250개의 성장 모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AK 모형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형이죠, 성장 모형에서. AK 모형이. 그래서 AK 모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아까 몇 번까지 왔죠? 수렴 현상이 몇 번이야? 7번, 8번. 그래서 8번. 내생적 성장 모형인데 AK 모형이에요. AK 모형의 생산함수에 우리가 앞에서 솔로 모형에도 생산함수부터 봤잖아요. AK 모형의 생산함수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y equal ak입니다. 그러면 총 생산함수가 이거니까 총 생산함수가 대문자로 표현한 이 총 생산함수가 이거니까 1인당 생산함수는
1인당 생산함수는 대문자 y를 노동인구로 나누면 될 거야. 그럼 얘도 노동인구로 나누면 L로 나누면 어떻게 돼? A 스몰 k가 되겠죠. 그래서 1인당 생산함수는 앞으로 y equal A 스몰 k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이 생산함수는 한계 생산 한번 찾아볼까요? MP 대문자 K. MPK는 요거 뭘로 미분하면? K로 미분하면. 요 K 지수만 남겠죠. A 요 상수로 일정하다. 한계 생산이 체감해요? 체증해요? 일정해요? 일정해 상수로. 한계 생산이 일정해. 요거 한번 미분하면요. MP 스몰 k 미분하면 뭐만 남아요? A만 남지. 그래서 대문자 총 생산함수도 한계 생산 일정하고 얘도 한계 생산 일정해. 그래서 이 AK 모형은 한계 생산이 일정한 함수다. 언제 한계 생산이 일정하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자본의 신개념을 도입했을 때, 복합자본으로 인정할 때, 정의할 때. 복합자본은 뭐라고? 자본을 물적 자본, 공장 시설 이런 거 말고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 그리고 날리지 캐피털, 지식 자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이걸 자본의 신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런 말하고 이걸 복합자본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본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나요? 아니요. 일정하게 증가해버려요. 이렇게 일정하게. 이게 Y equal AK야. 일정하게 증가해버려. 체감하지 않고. 그러면 SY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아래쪽에 있겠지, SY가. 왜 아래쪽에 있어? 저축률이라는 것이 경제 전체의 저축률이, 우리나라 저축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의 경우에 20%좀 넘습니다. 0.2야, S가. 그러니까 항상 아래쪽에 있겠지, 당연히 SY는. 그래서 생산함수 이렇게 생겼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자본 축적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어. 자본 축적식을. 자본의 순증가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1인당 자본의 순증가는 자본의 증분, 자본의 순증가 쓰나 순증가는 언제 나타난다고? 실제 투자 가운데 뭐하고 남은 거요? 필요 투자를 제하고 남은 거. 실제 투자 저축 곡선에서 자본 유지선을 뺀 거. 이게 자본의 순증가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자본의 순증가, 이걸 자본의 순증가 밑으로 자본의 운동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순증가인데 요 Y가 뭐죠? 지금? 요 Y가 얘잖아. 지금 AK잖아. 그래서 요거를 SA의 K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균제는 수렴해버리는 거잖아요.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근데 이 모형에서는 수렴하지 않아. 수렴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이퀄 제로 균제 상태 조건을 찾는 게 우리 관심이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런 상태를 우리가 균제 상태가 아닌 소득의 지속적인 격차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지. 1인당 자본량 여기 있고 원자에 빠져나오는 뭐가 있고요? 뭐가 있어? 여기가 N 플러스 델타 K.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일정한 자본 유지선이 항상 있지. 그리고 소득 곡선이 만약에 요게 더 커서 위쪽에 있다면 이렇게 SAK라는 요 소득 곡선이 위에 있다고 한다면 1인당 자본량 수준을 K0라고 했을 때 현재 1인당 자본량 수준을 K0라고 했을 때 그 차이는 뭐예요? 요 차이. 얘하고 얘 차이는 뭐야? 얘지, 얘. 얘와 얘 차이는 뭐라고? 요
델타 K야. 자본의 증분요. 자본의 순증가.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지속적인 자본의 순증가가 나타난다고. 그럼 지속적인 뭐의 증가가 나타나겠어? 소득 증가가 나타나겠지. 이런 경우가 여기는 요거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각각 쓰면 되겠어요. 저축 곡선과 자본 유지성에 쓰면 돼요. 위에 수익축에다가. 그 곡선을 표현한 거니까 지금. 응? 그래서 현재 자본량 수준에서 지속적인 뭐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이 자본의 증가가 나타나고 이게 지속적인 뭐의 증가로 나타나겠어요? 소득의 증가로 나타나요. 1인당 소득.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로 나타나요. 수렴하지 않아. 균제라는 게 없어. 이 그래프를 아까 또 어떻게 하면 요 식을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버리면 K로 나눠버리면요. 분모 분자를 K로 나눠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 원래 AK잖아요. SAK잖아. 이걸 K로 나누면 뭐만 남아? SA만 남지. 그리고 여기에 K로 나눠버리면 뭐만 남아? M 플러스 델타만 남지. 요렇게 나. S는 물론 소문자로 다 써야 됩니다. 항상. 소문자 저축률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 수평축을 K라 했을 때 K에 이게 아무도 영향을 안 받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일정한 N 플러스 델타라는 게 있을 거고요. 만약에 얘가 더 크다고 한다면 위에 뭐가 있어? SA라는 게 있어. 현재 자본량 수준이 현재 자본량 수준이 K0 수준이었다고 하면 뭐라고요? 현재 자본량 수준이 여기다라고 한다면 얘 두 곡선의 차이는 뭘 의미하죠? 이 두 곡선의 차이는 뭘 의미해? 얘를 의미하죠. 이게 뭐라 했어? 1인당 자본 성장률. 1인당 자본 성장률이 플러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죠. 1인당 자본 성장률이 양의 성장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1인당 소득도 지속적인 양의 성장을 하겠죠. AK 모형에서는 잘 들으세요. Y equal AK, 요 AK 모형에서는 똑같아.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요거를 변화율로 바꾸려면, 왜 변화율로 바꿔? 소득 성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변화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로그를 취하고 미분하면 바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곱은 어떻게 나와? 덧셈으로 나온다니까. 덧셈으로 나와. 자, 보세요. 로그를 취하면 전미분의 로그를 취하고 증분은 변화율로 바로 쓸 수가 있어. y분의 dy a분의 dA k분의 dk a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a가 뭐라 그랬어? 상수값이잖아. 상수의 로그를 취하면 이거 뭔 값인지는 모르죠 지금. ln a는 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상수의 로그가 취해졌다는 것뿐이야 그냥. 로그 값이지 그냥. 그런데 어떤 값이든 그걸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제로가 돼버리죠. 상수의 미분값은 제로니까 요거 뭐예요? 변화율이 있어 없어? 없어. 제로야. 요거 자체가 제로야. AK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K분의 델타 K를 요거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요 K분의 델타 K는 얘하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얘하고.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성장률이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1인당 소득 성장도 플러스 값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소득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AK 모형에서는. 어려운 게 없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게 기본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AK 모형에 지금 그걸 보기보다는 기술 진보가 포함된 모형을 문제로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다 솔로몬 모형을 다 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402페이지. 실전 200제입니다. 실전 200제 402페이지. 이게 오늘 한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아까는 K의 알파, L의 1마이너스 알파 이랬는데 그 AL에다 동그라미, AL. 노동이 기술 진보가 포함된 노동입니다. 그런 거를 효율 노동이라고 그래. 그 기술 진보율을 G값이라 하자, 밑줄. 그리고 기술 진보는 노동에 부가적인 기술 진보다. 기술 진보가 어디에? 자본이 아니라 노동에 부과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노동을 무슨 노동이라 한다고? 효율 노동. 효율성 단위로 평가한 노동. 효율 노동. 솔로몬에서 경제 상태의 조건을 구하고 그림을 나타내봐라. 뭐 구하면 되지 뭐. 다 구했어 이미.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1인당 소득, 1인당 자본, 1인당 소비 성장률은 경제 상태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제로야. 총소득, 총자본, 총소비 성장률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NA율로 인구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3번에 기술 진보가 없는 경우 밑줄 긋고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 밑줄. 경제 상태 조건을 지금 구하고 비교해봐라 있는데 3번의 별표. 뭐 시기가 이렇게 없어. 앞에 우리가 솔로 모형에 그냥 기술 진보가 없는 모형에서 균제를 잘 도출할 수 있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은 솔로 모형이야. 기술 진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자, 먼저 지금 기술 진보가 포함되어 있냐 있지 않느냐 균제 상태 조건을 찾아라 지금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진보가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 포함된 경우.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지금? 아까 1인당 생산함수입니다. Y equal 1인당 생산함수가 기억 안 나? 네. 그럼 한 단계 더 가야지 다시. 총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A에 K의 알파승, L의 1-알파승 이렇게 생겼어. 얘는요, Y equal A의 K의 알파승, AL의 1-알파승. 자,
1인당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좌우변을 뭘로 나눠버리면 L로 나눠버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나왔어? A에 K에 알파승. 그럼 여기에 뭘로 나눠버릴까 한번? 1인당 생산함수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뭘로 나눠야 돼? 노동이 그냥 노동이 아니라 AL 효율 노동이니까 AL로 나눠야지. 자, 요게요 총 생산함수를 뭘로 나눠한다고? AL로 나눈다고요. AL로 나눠. 자, 그러면 똑같이 한 번만 해볼까요? 실제 여러분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일일이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AL로 나눴어. 뭐를? 분자에 A에 K의 알파승, 요 AL의 1-알파승. 뭐는 그대로 있어? 요 A, K 알파승 그대로 있겠어. A의 K 알파승 그대로 있어. AL 분모에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빼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 AL의 마이너스 알파승인가요?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여기 마이너스. 요거 하나 마이너스. AL의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여기가 AL의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면 AL분의 1의 알파니까 결론은 똑같아. 뭐하고? Y는 여기가 지금 A의 AL분의 K 이거의 알파승이고 A의 K의 알파승이라는 것에 똑같아. 다만 요 K하고 이 K는 같은 K예요? 다른 K예요? 요 K하고 이 K는 같아 달라 지금. 요 K는 어떻게 나온 거지? 요 K는 그냥 대문자 K를 노동인구로 나눈 것이고 요 K는 요 스몰 K는 대문자 K를 요 효율 노동으로 나눈 거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요거 나왔으면 아까 균제 상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균제 상태는 응? 균제 상태는 이렇게 생겼잖아. 일일이 지금 또 할 필요는 없겠죠. 델타 K는 스몰 K는 L분의 K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 좌우변의 로그를 취하고 미분해서 변화율로 썼더니 어떻게 생겼어? K분의 델타 K 여기가 대문자 K분의 델타 K 이거 섞어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냥 변화율로 바로 K분의 요렇게 갈게요. 세모로 대문자 K분의 델타 K 마이너스 L분의 델타 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요 스몰 k가 뭐니까 AL분의 대문자 K니까요. 똑같이 쓰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똑같이 이렇게 쓰면 요 K분의 델타 K는 대문자 K분의 델타 K 그리고 얘가 들어가죠. A만 하나 더 있잖아. A분의 델타 A 마이너스 L분의 델타 L 요것만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지금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면 나오는 것이 여기는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여기도 물론 마이너스 값이고
자, 그리고 나서 요 델타 K 대신에 아까 뭐를 넣고 I 마이너스 델타 K 이렇게 넣고 투자와 저축이 같다고 그래서 S 뭐예요? Y 마이너스 델타 K 이렇게 넣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였지? 최종적으로 요 델타 K는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요 K 요렇게 나왔죠? 최종적으로 자본 축적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냈었잖아, 최종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요 식으로부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본의 순증가 식은 요거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델타 K는 똑같아요. 요 델타 K는 요거 똑같잖아 지금. 요 델타 K 정의식은 아까 투자의 정의식에서 나온 거니까 뭐 당연히 똑같아요. 똑같은 걸 집어넣어. 그럼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가 S, Y 똑같고요. 마이너스 뒤에 나온 것이 여기는 N하고 K밖에 없었는데 N하고 델타밖에 없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하나 더 있잖아요. 빨리 끝내라 이거죠. 그렇게 얼굴 안 빨개져도 괜찮아요. 실수한 거니까. 실수 안 하고 일부러 던졌다면 그건 곤란하지만 자 여기가 N 플러스 델타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G값이 하나 더 들어간 것만 차이가 있어. 왜? 여기 마이너스 G 마이너스 N 마이너스 G 마이너스 N 요 G값 하나 더 들어갔잖아, 마이너스 값으로. 그래서 요게 제로가 되면 기술 진보가 포함된 모형에서 균제 상태의 조건이고요. 얘가 제로가 되면 요게 기술 진보가 없는 상태에서 균제 상태의 조건이야.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이걸 잘 내가 도출할 수 있다면 요거 아까 어떻게 도출했죠? 좌우변의 로그를 취하고 미분해서 이거 도출할 수 있었다면 이걸 좌우변의 로그를 취해서 미분해서 도출을 하면 뭐 똑같은 식으로 나와. 이것만 하나 포함된 거야. 요 A만 하나 포함된 거야. 분모에 로그 취하면 분모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니까 G 값이 하나 마이너스 값에 들어가 있다. 이것만 차이점이 있어. 이거 모르겠다. 무조건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반드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세요. 친구한테 질문을 하든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술진보가 있는 경우, 기술진보가 없는 경우 황금률 조건을 구해라. 기술진보가 없는 경우 황금률 균제를 잘 구할 수 있었다면 아까 수식으로 있는 경우는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아. 뭐만 다르죠? 균제의 조건만 다르잖아. 지금 이 균제의 조건이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조건으로 썼었잖아요. 황금률 균제에서. 맥시마이즈 C하고 해서 균제 하나고 요 하나의 조건을 썼잖아. 황금률 균제에서. 근데 얘만 달라 지금 얘만. K요? N 플러스 G 플러스 요 K. 그래서 그거를 130번 문제를 별표를 해두고 그 뒤에 기출문제들을 보면 또 기술진보가 포함된 무형이 모든 시험에 다 나온 것을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뒤에 입법고시 문제도 마찬가지고 바로 뒤에 외교원 문제도 있고 행시도 문제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국제경제학 파트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론 뭐 하루에 다 하기는 부담스럽고 다 못해요. 다 못하지만
우리가 앞에 이 정운찬저에 있는 ISLM BP 모형,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내용 정리를 하고 문제를 좀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정운찬저에 있는 그 몬델 플레밍 모형은 정말 단순한 것밖에 없어. BP 곡선이 수평인 형태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그것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